네, 1월 11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제서부터 찐시황이라는 네. 코너 이름을 정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코너명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두 번째로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영업부의 사용관 차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 그대로 찐시황과 네. 뭐 사실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맞아요. 단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마음 혹은 네네. 예상 그냥 솔직하게 그냥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좀 진하게 속마음을 좀 얘기해 주시면 불로장생처럼 주식시장에서 영원히 살아남는다 이런 의미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꿈보다 외모이 더 좋은데. 네네. 네. 아까 낮에 그 라이브 방송 때 그 예고해드렸는데 IBK 투자증권의 함정남 차장이 원래 이제 오늘 예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갑작스런 개인 사정 때문에 사용관 차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또 이런 게 좋네요. 네, 야, 좋네요. 진짜. 일단 오늘장 한번 봐야 되겠죠? 네. 일단 뭐라 그럴까요? 지난밤 나스닥 정말 힘들었지만 막판에 상승 반전으로 끝나면서 조금이지만 그쵸. 그래도 오늘 우리 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게 했는데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일단은 뭐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는 나스닥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폭이긴 하지만요. 나스닥 쪽에 좀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은 잠시만요. 이게 나스닥 쪽을 이게 지금 나스닥 차트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지금 저점이 마이너스 2.7%였어요. 그러게요. 3% 또 나오나 싶었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급격히 돌려내면서 결국에는 전저점 이 부분을 지지를 하려는 모습들이 나와줬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미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사 이게 어제 반등을 못하고 만약에 무너졌다고 하면은 정말 전저점 14,300까지도 나스닥이 단기간에 밀릴 수 있는 자리였다고 보이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성장주에 대해서 관심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쪽들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세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낙폭이 장중에는 컸어요. 저점이 마이너스 1.63%였는데 0.45% 마이너스 0.45로 끝나면서 거의 저점 대비해서 1.2%가량 반등을 하면서 결국에는 21선에다가 종가를 맞춰놓고 끝냈단 말이죠. 그만큼 많이 떨어졌을 때에는 반등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러한 모습 이게 사실 원래 우리 차트에서 뭐라 그러죠? 밑에 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상승, 뭐라 그럴까요? 빨간 봉을 만들 경우 이거 되게 좋은 호재로 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오늘 국내 증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었단 말이죠. 근데 약했던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일단은 저희 쪽 지수를 보게 되면은 코스닥 쪽은 제가 굉장히 수급이 코스피에 비해서도 계속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이 굉장히 코스피 대비해서 약세를 보였고요. 코스피는 소폭이긴 하지만 어쨌건 간에 0.6포인트 정도 상승을 해서 마감을 시켰거든요. 그 원인은 결국 또 수급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처럼 우리나라 시장이 움직일 거냐를 기대를 좀 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초반에 수급을 체크를 하면서 오늘도 코스닥은 텄구나 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 부분들이 이제 수급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물론 초기에 뺐던 금액에서 더 크게 빼지는 않았지만 결국 외국인과 기관들은 오늘도 양매도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개인들만 2,300억가량의 코스닥 매수가 지속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코스피 대비해서 크게 반등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 여기에서 이제 조금 업종별로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유통 같은 경우가 지금 소액이긴 하지만 외국인들의 140억 매수, 기관의 투신과 어떤 사모펀드 중심의 한 3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개인들만 174억을 파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디에 속할까요? 업종 중에서. 그게 유통 맞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의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유통 쪽으로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흐름들 보면은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떤 자사주 매입 발표하면서 주가 흐름들이 좀 괜찮게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투자 동향으로 그대로 좀 반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코스닥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 업종들이 거의 없었는데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무려 222억을 매수를 했어요. 거기다 기관까지 50억 매수를 했는데 이게 오늘 하루 단발성이 아니라는 얘기죠. 보게 되면 꾸준히 외국인과 기관들의 투신 사모펀드 같이 매수한 게 지금 오늘까지 해서 4일째라는 겁니다. 4일 동안 주가는 이제 거의 상승 흐름을 그리고 있으면서 오늘 피크를 찍었죠. 6.6%나 상승하는 기염을 토한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좀 특징적으로 봐야 될 섹터가 오늘 아까 이제 유통에 대해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힘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전히 IT 쪽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되게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IT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1,200억이 넘는 매수, 그리고 IT 하드웨어에 대해서도 300억의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쪽이 체감상으로 좋을 수는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나마 이제 화학 같은 업종들, 종이 목재 쪽에 대해서 일부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징적으로 봐야 될 섹터가 오늘은 디지털 컨텐츠 쪽이었어요. 굉장히 큰 폭으로 매도가 나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상 기관들이 매도하는 가운데에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매수를 했던 부분들이 여기였는데요. 오늘 아침부터 이쪽을 강하게 매도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1250억을 무려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쪽에 게임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편입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게임의 어떤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NFT, 메타버스 이런 부분들의 방향성은 명확하지만 어떤 정부 차원의 규제라던가 그리고 플랫폼들에 대한 규제 그리고 단기간에 너무 많이 가격이 급등한 데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감들이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밸류에이션을 어느 정도 정당화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고 우리는 이런 시점에서 신규 매수를 바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이런 시대에 조금 공부를 미리미리 해놓고 이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체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시점을 기다리자라는 관점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 게임주, 그래서 이제 섹터 자체가 상당히 안 좋았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2차 전지도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하기 전에 조금 전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얘기하셨으니까 네. 자사주 매입한다라는 그게 이렇게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이 살 수 있는 어떤 매수 조건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네.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은 보통 그 뭐 밀어 올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저가에서 받지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면 그냥 오히려 그때 매도가 더 물량이 나오면서 일반적인 그 경향은 네. 뭐 횡보나 아니면 오히려 하락을 하는데 그렇죠. 상승하는 이유, 진짜 이유는 뭘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자사주 매입을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가총액 보게 되면은 잠시만요. 제가 한번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27조 1000억 정도로 오늘 마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상 1000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을 한 거거든요. 54만 8천 주 정도가 됩니다. 이 규모를 가지고 주가가 단순히 이 이유만을 가지고 이렇게 오른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일단 조금은 바닥 인식이 들어왔던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셀트리온의 일봉 상황에서는 사실상 한 번 더 내렸던 부분이고요. 이게 주봉으로 보게 된다면은 일단 좀 지지를 받아야 될 자리가 확인이 됩니다. 이때 부근에서 이제 고점을 만들었었고요. 여기 이제 매물대 부근으로 조금은 근접을 하면서 17만 원대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지지를 받겠다라는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거기다가 더불어서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개최된 또 간밤에 개최된 JP 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은 가운데에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만들어 오던 의약품이라던가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투심을 어느 정도 순환매성으로 좀 자극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수급은 괜찮은 상황입니다. 아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외국인과 투신 사모펀드가 매수하는 패턴이 똑같습니다. 5일째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빠졌던 부분들을 올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거겠죠.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바닥권에 있었던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과연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났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 규모는 실제 시총 대비해서 크지 않다. 그렇다고 하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걸 언제까지 살 거냐라는 물음을 또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정리를 하자면은 이 수급 상황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을 따라가면서 일정 부분의 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의약품 쪽에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난 이후에도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자금들이 지속적으로 의약품 섹터로 들어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트레이딩 정도로 의약품을 업종에 대해서 조금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셀트리온 어떤 개별 호재, 요게 뭐 밑바닥에 대한 어떤 인식과 함께 약간의 호재는 됐으나 결국은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게 주 요인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섹터 자체의 어떤 순환매 성격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자사주 매입 같은 것들도 유입이 됐던 거고요. 이것도 이제 그 투자 전체 동향하고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래소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의약품 매수한 거 보면은 323억을 매수했거든요. 근데 셀트리온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얼마를 매수를 했었죠? 20억 정도를 셀트리온으로 쏟아 부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다른 의약품 쪽에는 수급들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잠깐만 뭐 볼까요? 이건 섹터 자체에 투자했다고 보기엔 좀 어렵네요. 맞아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면 오히려 오늘 양매도 나오면서 개인들이 계속 매수하는 패턴을 보이면서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까지만 볼까요? 네, 이쪽도 마찬가지로 거의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매수가 6억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의약품 전체 업종에 대한 매수가 아니라 이거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그룹주들에 대한 매수 차원으로 해석을 하시면서 단기간에 만약에 이런 수급들이 끊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시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매도를 하고 나오는 전략으로 순환매성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셀트리온 그동안 정말 바닥에서 횡보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뭔가 상승의 시작점일까 생각하고 지금 또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 오히려 낭패 겪을 수 있다. 약간은 좀 그런 수급적인 되겠죠? 관점에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 그 JP모건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건 언제까지죠? 이게 개최가 일단은 간밤에 됐었고요. 제가 일정을 다시 한번 여기서 보면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네, 저도 항상 체크를 하는데도 컨퍼런스. 일단은 이게 1983년부터 매년 개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정이 제가 알기로는 한 일주일간 정도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음 주 초 정도까지. 네네. 일단 뭐 정확하게 매년 1월에 개최가 되는데 이번에 이제 비대면으로 또 만약에 진행이 되고 이러면은 그 기간들이 조금 짧아지기도 하고 유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개최가 되는 부분들과 개최에서 어느 기업들이 참가해서 발표들을 하는지 그런 정도를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발표하는 기업들은 그 참가하는 기업들에서 발표해요? 아니면 JP모건 자체에서 어떤 리스트, 왜냐면 거기는 뭐 한국 기업만이 아니라 또 미국 기업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미국 기업, 바이오 기업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으니 이건 어디에서 확인해야 될까요? 이건 아무래도 이제 뉴스상으로도 좀 많이 확인이 된다라고 보이고요. 일단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이 기업들을 JP모건에서 딱 정해서 초청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우수하고 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는 기업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초록 발표를 먼저 시키다던가 아니면은 그 이후에 차례차례 인터뷰를 한다던가 이런 방식들로 JP모건에서 주로 초청하는 방식으로 기업들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한 20개 정도 기업이 이번에 온라인으로 참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스를 이제 따로 마련이 되지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인터뷰 형식으로 온라인에서 개최를 하고 아무래도 Q&A라던가 화상회의 등을 통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근데 예전만큼은 어떤 이제 좀 대세 상승이라던가 제약 바이오단에서 계속적으로 주가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는 구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헬스케어 컨퍼런스로 인해서 주가가 막 급등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는 조금은 잦아든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어떤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 자체보다는 조금 수급적인 요인들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수급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개별 주식들의 뭔가
네. 이슈, 이벤트 맞아요. 네.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겠네요. 어떤 인수합병이라던가 뭐 라이센스 아웃 같은 기술 수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주가가 움직일 만할 정도로 지금 시장 상황은 조금은 악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작년에 뭐 거의 죽을 썼잖아요. 아, 맞아요. 네. 제약 바이오주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올해 사실 기대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흐름은 일단은 그렇게 썩 예.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맞아요. 네. 네. 일단은 뭐 KRX 헬스케어 지수 같은 것도 지금 한 1.5%가량 오늘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 업종이 아닌 일부 기업의 상승으로 만들어진 지수 상승이라고 역시나 좀 보이고요. 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2차례 이미 초청을 받아서 대박 기술 수출을 한번 성공을 시켰었어요. 그때 한번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조금 이어지는 부분들도 중요할 것 같고요. 뭐 당뇨병 치료제라던가 여러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과 기술 수출이 되는 부분들 결국에는 바이오에 어떤 투자를 하기 꺼려지는 이유 이런 것 같아요. 정말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 단위라고 하더라도 이게 실제 기술 수출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기술 수출 이후에도 한미약품 같은 또 사태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대박을 기대할 수도 있는 분야이긴 하지만 그만큼의 리스크도 동시에 좀 안고 가야 되는 분야가 좀 바이오 의약품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진짜 바이오는 정말 사놓고 기도해야 되는 주식이다. 네, 공부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 내용들이 좀 난해하기 어렵죠. 때문에 공부하기가 저 같은 경우에도 좀 공부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공부해도 어려운 게 맞아요. 그냥 유전자 바이오 앞으로 여기가 대세야. 그래 맞아. 근데 이 회사의 그 기술력이 그렇죠. 정확하게 그 전체 글로벌 스탠다드 네. 가운데서 어느 정도 위치 차지하는 이거는 맞아요. 전문가도 사실 모르잖아요. 그 내부 연구 책임자나 정확히 할 수 있으려나? 그분들도 정확하게는 제가 볼 때 모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경영진의 어떤 의지, 네. 그 다음에 어떤 인맥을 그렇죠. 우리가 네. 예상해 볼 수 있는, 네. 하여튼 그 바이오계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하나 탁 나와야 예, 그냥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정말 대박일 텐데요. 네, 근데 그런 게 참 쉽지가 않죠. 네. 과거에는 그게 이제 조금 그런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좀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주가들을 올렸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기술 수출이라던가 실질적인 수치들을 확인을 하고 가고 싶다는 성향들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굉장히 강해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2차 전지. 네. 오늘 2차 전지 소재주들도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작년에 주도했던 주도주들이 다 어려워진 어떤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작년 주도주, 결국 작년에 좋았던 게 올해도 좋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이 그렇죠. 이게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일단 아무래도 그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이 기술주들의 좀 성장에 방해를 하는 요인들은 맞거든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2차 전지 항상 말씀드리는 관점은 저는 똑같습니다. 2차 전지 중에서도 어떤 이제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는 시장이 왔다라고 보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에서 원익 P&E 이런 종목들이 2.7% 상승 일중 고가로 마감을 했고요. M+라던가 TCC 스틸 같은 경우에도 저평가 얘기가 나오면서 4.5% 상승하고 이제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또 이어나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2차 전지 전체가 훼손된다라는 개념보다는 이제는 전체 테마가 아닌 실질적으로 숫자를 낼 수 있고 이 산업에 바짝 붙어서 선두 업체들, 어떤 배터리 셀 업체들이겠죠. 그쪽으로 실질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어떤 글로벌 기업들로도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업들 위주로 선별을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구간들이 오히려 신규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에는 저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 때 저는 오히려 정말로 이제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깊이 있게 공부하는 부분들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주 같은 쪽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대규모의 어떤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면은 결국 개인들이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물량들을 받아서 정말로 힘든 상황을 만들자고 하면은 반대 매매가 나오는 선까지 이때 또 신용하고 레버리지를
정말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는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많이 빠졌다,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에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일 이제 오를 것 같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반대 매매가 1월 4일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200억이 넘게 나왔고요. 최근에도 200억 가까이 계속적으로 반대 매매 물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반대 매매 물량이 나왔을 때 누가 또 물량들을 받게 될까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반대 매매를 손절을 하게 만들 때까지 주가들을 밀리고 거기에서 누군가는 또 받아서 수익을 취하는 구간들을 만들어 갈 거란 얘기죠. 왜냐하면 10년간의 연평균 35%씩 성장을 할 수 있는 산업을 지금으로서는 찾기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장기간으로 시장의 파이가 커지고 확실한 방향성을 위해서 전 세계가 지금은 수소차단도 아니에요. 수소차를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네시스에 적용되었던 거를 포기를 하고 2차 전지 전기차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또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신규 매수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요. 2차 전지가 지금 딱딱 어느 종목들을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이만큼의 성장을 할 수 있는 산업에 안정적으로 좀 안전 마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자리에서 사서 조금 매수 관점으로 보유를 한다고 하면은 조금은 더 마음이 편할 것 같고요. 이만큼의 성장을 보이는 기업과 함께 동행을 하는 것은 다른 산업군들이나 업종에서는 조금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장성은 담보돼 있으니 네. 지금 오히려 가격 조정, 그러니까 싸게 네. 저점에서 추가 매수해서 맞아요.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자. 네네. 근데 이제 공부하자는 말씀을 이제 여러 차례 하셨는데 네.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게 뭡니까?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것 중요하죠.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크게 4개의 단이 있거든요. 음극재, 양극재, 전해액, 분리막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 외에 조그맣게 들어가고 비중이 낮은 부분들까지 다 챙겨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상위에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한 2개에서 3개 정도까지만 공부하자는 게 이제 큰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다트 전자공시를 강조를 드리거든요. 최소한 내가 투자하려는 기업이 그냥 크게 2차 전지 한다, 전기차 한다 이게 아니라 이 분야에서 어떤 부분들을 하고 있고 세계 점유율이라던가 이 국내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점유율, 어떤 업체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기술 발전 어떻게 하고 있으며 국책과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막연하게 2차 전지, 전기차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해버리시면은 막상 내가 이 업체를 매수를 했는데 이 업체가 정확히 뭘 만들어서 2차 전지로 공급을 하는지 그런 것들조차도 알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업체들이 정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주가가 변동성을 키우면서 크게 위아래로 흔들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산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큰 산업을 보시고 아래쪽들로 점점 더 세분화시켜서 전해액, 분리막, 양극재, 음극재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그 내에서도 2개 정도의 상위 기업 뽑아보면 쉽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소트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이런 기업들을 투자를 해야 될지 공부를 하는 그런 연습들을 하시면은 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소재를 만드는 회사인지 그리고 네. 그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 가운데 상위 1등, 2등, 네. 그러니까 그 시총 기준으로 정도까지만 봐야 되는 보시면 될것 건가요? 같아요. 시총 기준 아니면 매출 기준? 아무래도 이제 시총 기준으로 보시는 게 지금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딱딱 해놓고 그들의 어떤 주가 흐름을 계속 추적하면 맞아요. 네. 어차피 서로 다 연결되고 네. 이거는 근데 이렇게 2차 전지 소재주 내에서도 그렇게 딱 특성에 맞게 뭐라 그럴까 순환매가 도나요? 아니면 전체가 같이 움직이나요? 오르고 내리고가? 지금은 조금 같이 움직이기는 쉽지 않은 수급 환경인 것 같아요. 일단 돌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빠지는 와중에서도 이제 올라온 종목들이 각각의 좀 개별적인 특징들이 있는 거지 어느 섹터 자체를 다 잡아서 한 번에 올리고 이런 모습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순환매가 도는 장세에서 무리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따라가거나 지금 바로 사야 된다 이런 관점보다는 공부를 해놓고 관심 기업군에 2차 전지 섹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뽑아서 등록을 딱 해놓고 한 최소 1년 이상은 지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주가들의 흐름들을 추적을 하시면서 공부를 동시에 병행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주가 타이밍이 올 때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리기도 할 거고요. 항상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지지선들 21선을 터치한다던가 지금처럼 조정이 깊어졌을 때는 121선까지도 주가들이 하락하면서 좋은 매수 기회들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시점을 좀 기다리면서 공부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2차 전지 소재주의 대장주, 네. 주도주라고 하면은 이제 LNF하고 에코프로비엠을 맞아요. 잡잖아요. 네. 이것은 어떠한 그 소재를 만들어내는 회사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이제 음극재 쪽으로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될 거고요. LNF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에코프로비엠 차트를 제가 보니까 오늘 딱 제가 말씀드리는 121선까지 하락을 하면서 아주 살짝의 밑꼬리가 달린 정도까지 지금 하락을 했네요. 네. 오늘 수급 현황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이런 시점에서는 이런 수급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가격은 비록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런 자리까지 오는 과정에 있어서 외국인과 기관도 급하게 올려서 살 필요가 없는 구간인 거예요. 그냥 기다려서 밑에다가 받쳐 놓으면은 개인들이 던지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투매인 거죠. 네, 외국인과 기관이 던지는 건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투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들은 이제 정해진 룰에 의해서 던지고 다시 매수해서 걷어들이고 하고요. 개인들이 이런 지수 하락이라던가 대내 환경에 의해서 하락을 할 때 겁이 나서 던지는 것들을 투매라고 하거든요. 그런 물량들이 지금은 오히려 기술적으로 사야 되는 자리에서 개인들은 오히려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을 조율을 못한 거죠. 근데 네. 지금 기술적으로 사야 될 자리라고 차트 한번 볼까요? 예. 기술적으로 지금 저 121선에 터치하는 저 순간이 네.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볼 수 네, 있는 저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급들이 유입이 되는 이유도 아마 저와 같은 생각들을 외국인과 기관들도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업체의 주가 하락이 지금 57만 5천 원까지 갔었는데 단기간에 지금 42만 원까지 흘러내리는 모습. 특히나 1월 달 들어와서 굉장히 큰 폭의 낙폭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간밤에 지금 기술주 나스닥이 큰 폭으로 저점 대비해서 반등하면서 테슬라라던가 이런 업체들은 상승을 또 해주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금리 인상이라던가 조기 긴축 사이클에 있어서도 이런 2차 전지 업체들이라던가 선도를 해나가는 완성차 업체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관심이 높고 이 정도까지 하락을 했을 때에는 매수를 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크게 들어온다라는 부분들이 될 거고요. 아마 이게 정확하게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121선에서는 저는 손절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자리에서 마이너스 5% 되면은 일단 자르고 다시 접근을 하겠다. 아니면 7% 정도 되면 내가 자르고 다시 접근을 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자리고 어제부터 그런 부분들을 방증해주는 수급도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서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LNF하고 에코프로비엠,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네. 곳의 1등, 2등 네. 기업이잖아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전해질, 그 다음에 또 양극재,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디죠? 음극재, 양극재, 전해질, 분리막. 분리막. 네, 예. 그런 식으로 찾아서 관심 종목에 계속 등록을 저는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흐름들이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는 2차 전지, 전기차의 방향을 설명해주는 주가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 분리막과 관련해서는 네. 그 SKIET인가요? 네네, 맞아요. 그 되게 실망을 많이 해요. 그 경쟁사도 별로 없잖아요. 예, 근데 맞아요. 흐름은 너무 안 좋아. 네. 왜 이럴까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일단은 한번 상장한 이후에 조금 매도를 할 만한 타이밍들은 줬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일단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7월 26일이었네요. 고가 5.7% 대비해서 종가가 마이너스 2.5%까지 가면서 한 8%가 넘는 변동률을 보여줬어요. 이런 부분들에서는 한번 이제 차익 실현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못했다고 하더라도 한 번의 기회가 여기 또 있었어요. 9월 중순에 며칠간 고점에서 이제 자꾸 터치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9월 16일 날 또 음봉을 크게 내면서 하락의 징조를 만드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차익 실현을 매매 트레이딩을 못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조금 아쉬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도 주가가 반등을 하는 듯 했지만 자꾸 이러한 고점들 17만 한 중반대 정도 되죠. 여기에서 막히면서 또 61선이 저항으로 작용하는 모습들 1월 달 무렵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 외국인들의 지분율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이때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6월 중순부터 늘어납니다. 5%가 채 안 됐었는데 이 꺾이는 주가 흐름에서도 외국인들의 특별한 어떤 지분율 변화가 없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오히려 저점을 이렇게 만드는 11월 초부터는 외국인들이 다시 지분을 또 늘리는 모습들 한 번 더. 그 이후에도 어떤 지분율의 변화는 크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SKI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신규로 이쪽에서도 하나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저점들, 매물대 하단과 저점이 만나는 지점 한 14만 원 초반대 정도부터는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투자 동향 보시게 되면 아직은 막 돌아서지는 못했어요. 계속 매도하고 있네요. 개인들이 계속 사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천천히 사시면서 분할로 조금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조금 수급적으로 전환이 되면은 조금 사는 강도를 올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그 뭐라 그러죠? 말씀하신 그 네 가지 그 2차 전지 소재와 네. 관련한 그 1, 2등주, 그러니까 우리 주도주 여기에 투자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들 오른 그 아랫단에 네. 그 작은 주식들에 투자하는 게 더 좋으냐 이거 가지고는 계속 논란의 여지가 맞아요. 있거든요. 네. 우리 사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2차 전지 오른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 너무 바닥에서 많이 올랐는데 이런 거를 얘기를 왜 해주시냐라는 반응들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2차 전지 산업은 성숙이 돼가고 있는 초입에 있어요. 그래서 이미 예전처럼 숫자가 적자 상태에서 밸류를 높게 받고 막 이런 상황은 최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숫자들이 나오고 글로벌 출하대수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미 또 테슬라라는 선두 업체가 굉장히 시장을 선점하면서 시장의 파이를 크게 키워가고 있고 그 밑으로도 어떤 리비안이라던가 루시드 같은 업체들 계속 상장하고 있고 기존에 내연기관차 위주로 했었던 GM이나 포드 같은 업체들도 전부 다 2차 전지로 전환을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의 방향성이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테마성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장세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2차 전지 하겠다, 지금부터 하겠다, 전혀 딴 사업하고 있다가 하겠다 이런 업체들의 주가의 흐름들을 보기보다는 이미 성숙이 되어 있는 초기 과정인지라 10년간의 연평균 35% 성장률을 반영을 한다고 하면은 많이 올라있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시장을 선점하고 공급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더 시장을 아웃퍼폼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마 그렇게 진행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네. 그 요즘 그 2차 전지 장비주가 그 다음 어떤 순환매 성격으로 많이 네네. 올랐잖아요. 네. 근데 뭐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뷰로는 그 예를 들어서 뭐죠? 포드가 됐든 토요타가 됐든 뭐 벤츠가 됐든 뭐 전부 전기차 만들겠다, 공장 뭐 하겠다. 그러니까 네. 장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렇죠. 이런 기대감인데 네. 근데 오히려 지금 이런 거를 샀다가는 또 물리는 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참 많거든요. 맞아요. 이 예.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장비단에서도 2차 전지 장비에서 성숙된 기업이 있는가 하는 반면 어떤 반도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기술력을 쌓아서 그 영역을 2차 전지 쪽으로 확대를 해나가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인텍플러스 같은 기업이에요.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전지 쪽으로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주가 하락폭이 보시면은 다른 것들 대비해서 연초에 굉장히 반대 매매 막 나오고 하면서 주가 하락폭이 큰 것들은 30%, 40%도 빠졌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반도체 베이스들을 깔고 있는 기업들은 주가 하락폭이 크지가 않고요.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좀 안정이 돼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런 하락 구간에 있어서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물량들이 샀던 것들에 비해서 크게 나오지가 않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장비단이 물론 갑자기 반도체 장비로서 정말 뭐 10배, 15배 받던 것들이 2차 전지로 가면서 급작스럽게 뭐 30배 이상을 받는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걸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업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 외에 2차 전지 쪽에서 나오는 매출 비중이 과연 이 밸류에이션 상향을 시킨 만큼의 매출 비중이 높아졌느냐.
그리고 향후에 높아질 가능성이 있느냐를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반도체 얘기하셨는데 네.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흐름은 좋단 말이에요. 그럼요.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계속 들어오고 있고 맞아요. 이게 계속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좀 올랐을 때 네. 개인 투자자들은 이때 매도를 해야 될 것이냐 이거 가지고 되게 고민이란 그렇죠. 말이죠. 네. 어려운 문제죠. 예. 네, 일단은 조금 더 저는 갈 자리들은 있다라고 봐요. 워낙에 수급이 좋지 않은 시장에서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이렇게 꺾이는 구간들 잠깐 있었지만 또 반등이 들어왔고 꺾이는 구간에서 이게 외국인들 지분율이 줄어들었느냐? 그러지가 않습니다. 1월 달에 들어와서 계속 지금 11월을 저점으로 해서 삼성전자 우상향하면서 지금 오늘 끝난 지분율을 보게 되면은 52.15%로 회복이 되는 그런 지분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보시게 되면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꺾이는 구간들이 대내외 요건에 의해서 잠깐 온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지분율 자체가 꺾이지 않아요. 여긴 보시게 되면 8월 달 저점을 통과하면서 지분율이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합니다. 이런 수급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저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 5만 원 부근까지는 밀어 올릴 수 있는 힘의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한 8만 3천 원 부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두꺼운 매물대 부근 여기를 돌파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여기에 와서도 기관들의 어떤 매도 차익 거래에 의한 수급 현상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런 조정들 1월 달에 만들어졌던 그리고 12월 말에 만들어졌던 조정들은 일시적으로 올 수 있으나 이 조정폭이 깊지는 않을 거고요. 결국에는 잠깐 이제 주춤한다거나 아니면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이 구간도 뚫고 결국엔 저는 9만 원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좀 삼성전자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결국에는 조금씩 사라져가는 과정에서 주가에 반영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저점 대비 상당히 강하게 하이닉스 그럼요. 같은 네. 경우는 올라왔어요. 맞아요. 지금 그 플랫폼 관련된 주, 네.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지금 상당히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리고 계속 횡보하다가 오를 줄 알았던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더 밑바닥을 네. 저점을 확인하면서 내려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플랫폼에 우리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이건 뭐 진짜 한국의 대표적인 그 뭐라 그럴까요? 성장주, 그러게 내수주, 뭐 별의별 좋은 것들을 다 갖다 붙이면서 했던 예. 그래서 정말 실망하고 있는데 맞아요. 어떻습니까? 이 실망 일시적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게 그냥 그 추세적으로 네.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좀 그 주식을 하면서 좀 명언인 것 같아요. 계속 좋을 수 있는 기업도 없고 계속 나쁠 수 있는 기업도 없다라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나쁘다 해도 바닥을 잡고 다시 외국인들 지분율 증가하면서 주가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 카카오 정말 끝없이 올라갈 것처럼 이 플랫폼의 힘 하면서 주가들을 크게 부양을 해놓고 이 밸류에이션 괜찮다라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잠깐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 이때 17만 3천 원 갔을 때 고점이었고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줬어요. 이게 고가로는 2%였는데 일중 저가는 마이너스 8.26%. 이런 큰 시총을 가지는 종목들이 일중에 10%의 변동성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기업들 정말 신용으로 매수해버리면 하루에도 고점 대비해서 저점이면은 25%의 손실이 당일날 이런 큰 종목에서도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도 보게 되면은 이게 아마 사전에 좀 외국인들은 이제 올라오는 과정에서 지분율을 소폭 조정하는 흐름들을 계속 보여줬어요. 이 지점까지 하면서 계속 여기에서 이제 고점 비중이 한 35% 정도 됐었는데 조금씩 낮추는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다가 이 구간이 이제 문제였죠.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지분율을 급격하게 떨어뜨려 버리는 결과들이 나옵니다. 32%에서 무려 30%가 깨질 정도로 충격을 이제 줬었고요. 그 이후에도 잠깐 반등하는 듯 했으나 결국 1월달 들어와서 수급적으로 굉장히 좋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외국인들 지분율이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고요. 뭐 숫자로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에요. 잠깐 사는 것 같지만 지속성이 없고요. 기관 쪽에서도 대체로 매도가 나오면서 개인들만 정말 1월달 들어와가지고 무서울 정도로 그 매수하던 강도를 높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카오 네이버
정말로 안 좋은 이슈들이 너무나 좀 많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카카오, 네. 특히나 이제 올해 들어와서 시총이 8조 원이 증발이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그런 이유들은 금융 당국에서 빅테크 기업에 대한 이슈, 어떤 뭐 규제 이슈들이 있었죠. 문어발식으로 너무 사업들을 확장을 했다. 거기다 차기 대표인 내정이 돼 있었던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의 먹튀 논란도 또 있었던 부분이고요. 노사 간의 마찰로 이어졌죠.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부분들.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이 실적이 그래도 꾸준하게 상승할 때에는 밸류에이션이 합당화가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성장이 일시적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도 이제 의문의 퀘스천 마크가 찍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지금 당분간은 이렇게 뭔가 상황이 반전될 만한 네. 그런 어떤 모멘텀은 없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러한 흐름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네, 이렇게 보는 게 아무래도 낫겠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기업들 결국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원히 좋은 기업도 나쁜 기업도 없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카카오라 그리고 네이버 같은 기업들을 공부를 하면서 결국엔 또 매수 시점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환매나 수급적인 요인들로 다시 한번 불이 붙을 수가 있는 충분한 그런 기업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잠깐 기술적으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카카오, 네이버 둘 다 지금 일봉상으로는 좀 지킬 만한 자리들이 크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봉상으로 굳이 잡자면 한 8만 7천 원. 네, 지지선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지지선은 일단은 이미 뭐 121선을 여기서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지선들이 없는 상태고요. 굳이 좀 보자고 하면은 한 8만 7천 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것보단 주봉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 120주선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가격으로는 8만 2천 원 정도가 되거든요. 일단은 수급이 개선되지 않으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떨어질 만한 요인들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도 뭐 기술적인 관점만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네이버도 일단 오늘 어제 같은 경우가 밑꼬리가 좀 달리면서 여기를 지지받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33만 원대 가격대였는데 이게 이제 지난 5월과 저점을 만드는 구간들 그리고 매물대도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 구간인데 여기를 이제 깨고 내려가면 매물대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또 주봉상으로 확인을 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자리 120주선으로 따지면은 30만 한 초반대 30만 2천 원 부근이 지금은 이런 가격선이거든요. 그래서 수급의 개선이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정도 가격까지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수급이 보시면 너무나도 많은 수량과 금액들을 개인들이 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침에 속이기가 사실은 한번 들어왔습니다. 0468로 이제 저희 이제 교보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아침 10시 기준으로 잠깐 외국인하고 투신 연기금이 사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지지받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이제 그게 아니었죠. 뒤쪽으로 갈수록 외국인들은 매도 전환하면서 점점 더 매도세가 강화가 되다 보니까 네이버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5일선을 뚫라 싶었던 과정들이 있었어요. 장중에 2.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침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 속이기 매수가 들어온 이후에 다시 매도 전환으로 포지션을 바꿔버리니까 길게 윗꼬리가 달리면서 결국에는 보합으로 한 3% 되는 상승폭을 반납을 하고 마감을 해버린 겁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지표라고 볼 수 있고요. 내일 만약에 이런 자리들을 깨면서 5월달 저점을 깨는 파동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120주선에 한 30만 원 초반대 자리를 보시고 조금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파는 이유를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플랫폼 기업, 그러니까 이 섹터 자체에 외국인이나 기관은 부정적으로 보고 파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요새 얘기하듯이 네. 그 LG 에너지 솔루션 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이런 포트에서 덜어내는 어떤 차원으로 봐야 될 것이냐 의견이 좀 분분한데 네. 우리 사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양쪽 다 어느 정도의 영향은 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워낙에 이제 독보적인 배터리 셀 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받고 싶은 마음들이 좀 굴뚝 같을 것 같아요. 그 성장성도 무난하게 확보가 좀 돼 있는 상황이고 온전하게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쪽만 집중을 받으면서 어떤 이제
향후에 자금 조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신기술 개발 그리고 캐파 증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규제들 관련해서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을 만드는 것도 그리고 그걸 상향시키거나 하향시키는 것도 외국인과 기관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일단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금리 인상의 여파로 기술주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어느 정도 깎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거기다가 더불어서 실적까지 같이 감소를 하게 되면은 이게 올라갈 때 밸류에이션 높이고 실적도 숫자도 좋아지면 곱하기가 돼서 정말로 큰 효과를 발휘하지만 이게 두 개 다 같이 떨어지는 과정에선 역시나 곱하기를 해서 이게 더 큰 영향을 하향으로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전부 다 영향권에 지금은 들어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서 오늘도 아마 물타기 하신 분들 많을 거란 네. 말이죠. 혹은 이거 싼 거 아니야 생각하고 맞아요. 근데 내일도 만약에 하락하거나 뭐 앞으로 더 하락을 한다 하면 네. 그런 생각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 아직은 네. 최소한 121선 주봉으로 네, 맞아요. 121선 지지가 되는 거를 보고 들어가는 게 낫다. 예, 이렇게 지금으로서는 봐야겠네요. 조금 여러 가지 요인들과 기술적인 수급을 무시할 수가 없는 굉장히 큰 요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서 물을 타더라도 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영원히 나쁜 기업은 없기 때문에 다시 재반등은 분명히 할 만한 그런 역량들을 갖춘 기업이지만 당장 내리는 소나기 정말로 거센 수급으로 밀어붙이는 외국인과 기관의 칼날을 굳이 지금부터 받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워낙 이것도 그 카카오에 대해서 근데 카카오만이 아니죠. 네이버도 워낙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이기 그럼요. 때문에 네. 지금 속상하신 분들이 참 많을 텐데 맞아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카카오의 문제지 네이버는 괜찮지 않아.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렇게 빠지는 거는 너무 싼 거야. 네. 해가지고 네이버를 지금 또 성급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럴 수 근데 있으실 것 같아요. 어쨌건 지금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네. 뷰가 지금 안 좋은 걸로 지금 봐야 되는 거죠. 네, 일단 대선 전까지는 아무래도 조금 이런 플랫폼들에 대한 규제 얘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는 IT의 양대축을 다 담당을 하고 있는 플랫폼들이에요. 물론 네이버에 대해서 좋은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올해 들어와서 시총이 6조 정도 증발을 하기는 했거든요. 하지만 네이버의 정기 구독이 지금 5개월 만에 이용자가 6배 증가가 되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고요. 이게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저도 이제 이용을 합니다만 굉장히 이런 플랫폼 안에다가 이용자들을 가둬놓고 계속적인 매출을 발생을 시키는 기업, 이런 쪽들은 저는 밸류에이션을 상당히 높게 받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쿠팡 같은 기업들이 되겠죠. 그렇죠. 월 정기 구독을 시키고서 계속적인 매출을 발생을 시키고 소비자들의 편리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기업들은 결국에는 다시 한번 그 아마존 같은 기업들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이제 박리담의 성격으로 워낙 큰 매출들을 불러일으키면서 거기에서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플랫폼에는 분명히 밸류를 줄 만한 시기들이 다시 다가올 건데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결정이 될 거다. 다만 안 좋은 시기에는 우리들은 조금 더 이제 이런 기업들의 규제나 이런 부분들 공부하면서 매수 시점을 오히려 조율하는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부분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외인과 기관이 매수를 다시 시작하는 시점. 네. 거기에는 이제 이유가 있겠죠. 그럼요. 그 이유가 뭐가 될 것이냐.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네. 대선이 끝나면 끝났다는 그 자체로 이유가 돼서 모멘텀이 돼서 매수가 들어와 줄 것이냐. 네. 혹은 어떤 호재가 근데 뭐 돌발 호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니까. 예.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대선이 끝나야지 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까요? 네, 일단 대선까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이 외국인과 기관들 수급이 제가 볼 땐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들이 어떤 좋은 내용이 막 엄청나게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수급이 전환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정도까지 밸류를 빼고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겨줬으면 우리도 이거 다시 비중 늘릴 필요 있지 않겠느냐라고 포트의 어떤 재구성 측면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쨌건 간에 전기전자 중심으로 해서 계속 전기전자단을 매수를 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자금들이 순환매성 성격으로 또 돈다고 하면은 오늘처럼 이제 전기전자 의약품 이런 쪽들로 돌다가 결국 또 어떤 서비스 업종들을 매수를 해야 될 만한 시점들이 다가올 거라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과 기관들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120 주선자리 화면상에서 보이는 자리들을
놓치고 싶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포트 비중을 늘리는 데 있어서 외국인과 기관들도 적절한 기술적인 분석들을 이용을 하면서 들어올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내일장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물론 이제 오늘 그 새벽에 이제 나스닥이 어떤 모습으로 끝날지가 이제 또 관건이긴 한데 결국 나스닥도 결국은 오늘 그 뭐죠 파월 의장의 청문회 맞아요. 발언에서 시장을 달랠 것이냐 매파 발언을 쏟을 것이냐 이거에 또 달려 있는 거잖아요. 네네. 아, 이게 참 뭐 매파 발언이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까요? 일단 매파 발언이 나온다. 그래서 나스닥 시장이 안 좋다라고 전제하에 하나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혹은 그래도 좀 시장을 달래는 이야기가 나와서 좀 상승 반전으로 끝났다. 좋은 모습으로. 그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방안. 맞아요. 이렇게 좀 나눠보죠. 일단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가는 건 굉장히 좋은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처럼 이런 어떤 반영이 미국 시장의 영향이 우리나라로 커플링이 안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안 좋은 것만 커플링을 해. 예,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좀 정확하게 연동이 된다라고 했으면 사실상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이제 반등을 해주면서 결과적으로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왔었고 반대 매매까지 또 도달해 있는 계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기술적이 됐건 아니면 수급적이 됐건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기미들이 좀 보였어야 되는데 오늘도 정말 만만치 않은 수급이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약간 이제 좀 강경하게 매파적인 발언들이 계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미국 쪽에서도 기술주 중심으로 조금 흔들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대형 쪽에 반도체 따는 사고 있지만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대로 IT 쪽의 소프트웨어라던가 하드웨어 쪽은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사질 않아요. 소부장도? 네, 소부장도 지금은 크게 사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어떤 IT 쪽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하드웨어 이런 쪽들도 진짜 개별 종목으로 한 두세 개 정도 빼고는 이게 정말 좋은 시장이구나라고 체감을 할 수가 없는 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술적인 관점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것들은 만약 그런 관점들로 나온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닥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잠깐 뭐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면 코스닥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밑꼬리를 어느 정도 달면서 그래도 종가상으로는 한 0.7%는 올려놓고 끝나긴 했거든요. 근데 만약 내일 이제 미국 시장이 그러한 발언들 때문에 영향을 또 똑같이 매파적으로 좀 받는다라고 하면은 일단 저는 코스닥은 950선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구간으로 들어가면서 추가 하락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현재 수급 상황과 이런 부분들 고려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해도 이제 조금 매파적인 발언이 있다고 해도 코스피는 조금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를 다르게 본다기보다는 코스피 내에서도 전기전자 업종을 조금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서는 추가 조정이 혹시나 온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기전자에서 추가적인 큰 폭의 조정이 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못 사셨던 분들은 이제 반도체, 디램 위주의 업황 회복. 오히려 디램 위주로 본다고 하면은 삼성전자보다도 SK 하이닉스라던가 DB하이텍 같은 경우가 굉장히 주가가 이제 신고가를 내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런 쪽들이 더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정말로 그런 부분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는 오히려 전기전자에 대해서 신규 매수 또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1번 시나리오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시장이 조금 좋은 분위기로 이제 반전을 시켜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그 기술적인 IT 쪽의 종목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해 있어요. 그리고 오늘 크게 뺐었던 게임주 같은 것들 최근에 이제 낙폭이 워낙에 과하게 흘러내리다 보니까 위메이드나 뭐 컴투스 같은 쪽들 전부 다 굉장히 큰 폭으로 꺾이고 있거든요. 위메이드도 지금 보시게 되면 거의 이제 121선 제가 그때 61선을 깨면 안 된다고 해서 반등을 이 지점에서 했다가 여기까지는 일단 올려줬거든요. 근데 마지막 이평선 이거를 뚫지 못하고
이게 이제 35일선 정도가 될 건데요.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다 결국에 1월 달부터 이런 부분들이 코스닥 여파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윗꼬리가 달렸던 부분들 그리고 투자 동향을 최근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좀 큰 폭으로 다시 한번 재매수가 들어오려다가 오늘 이제 큰 폭의 하락이 나왔던 것들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개인들한테 물량이 또 많이 갔어요. 네, 외국인들이 거의 1,000억을 지금 위메이드에서만 파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주가는 단기간에 올렸던 밸류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 전체에서 밸류에이션들을 하향 조정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말씀드렸을 때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고 섣불리 사자 이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적당히 조정을 받는 구간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121선 기다린다고 하면은 11만 5천 원 정도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계속 이평선은 변동이 되기 때문에 가격을 체크하시면서 접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내리는 소나기를 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 쪽에서 어떤 다른 정도의 좀 다른 종류의 발언들을 해주면서 나스닥이 정말 큰 폭으로 반등을 해준다. 아까 이제 나스닥 화면을 잠깐 봤었는데 정말로 큰 폭으로 양봉을 올렸잖아요. 그렇죠. 지지를 받으면서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면서 정말 이제 장기 이평선 121선을 뚫는 파동들까지도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다시 한번 기술주라던가 고밸류를 받아왔던 4차 산업 관련된 종목들의 반등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로 가져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워낙 이제 장의 변동성이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방향성을 전혀 예측할 수 없으니 그냥 가만히 있자. 사지도 팔지도 말고 네. 가만히 버텨보자. 힘들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사 차장님은 어떻게 적극적으로 네. 그 어떤 뭐 대응 매매를 하는 게 낫다고 보세요? 아니면 뭐 그냥 이렇게 버티는 게 낫다고 보세요? 예,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아무래도 증권사에 소속이 돼 있는 입장에서 조금 매매나 트레이딩을 좀 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 일반인 여러분들에게 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이런 방법들을요. 왜냐하면 이제 트레이딩이라는 게 워낙에 조금 기술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좀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쉽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만약에 레버리지를 내가 써서 반대 매매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당할 걱정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전체 시장의 대세 하락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전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전기전자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도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어요. 뭐 화학이라던가 의약품 그리고 금융 이런 쪽들에 대해서 계속 사는 모습은 아니지만 전기전자 매수를 중심으로 해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해당되는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감내를 하고 조금은 기다려 볼 만한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뭐 내일 새벽에 돼야지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참 어려운 예측의 구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꼭 그대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제 믿는 것보다도 그럼요.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네. 거 그리고 이러한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으면서 이제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네. 한번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굉장히 좋죠. 네. 일단 내가 시나리오가 서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아무것도 생각을 하지 않고 시장을 맞닥뜨렸을 때와는 다르게 내가 이런 시점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조금 알고 들어가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크게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1일 찐시황. 네. 찐시황.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꼭 살아남으십시오. 불로장생. 네. 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교보증권 사용관 차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시장이 어떻게 될지 내일 알 수는 없으나 그냥 오늘 저녁 편안한 그 휴식을 취하시면서 에너지를 다시 회복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